네, 북한이 돌연 우리 군이 서해 해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 이 모든 배 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령도 등 일대를 조준 사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했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미국 방문길에 오른 뒤라 그 속셈이 더 궁금합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와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김무성 대표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방미길에 오른 상태인데 북한이 백령도를 조준 사격하겠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어떤 상투적인 패턴이 있죠. 북한의 패턴은 일단 도발을 해서 대화를 제의한 다음에 보상해달라. 안 해주면 다시 도발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해 쪽에서 육지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도발의 패턴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육지에서는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 사격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유엔 정전, 군사정전이나 이런 데 가서 남측이 위반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이런 상투적인 수법을 쓰는데 네. 어떤 형태로는 북한이 10월에 대추전장이라고 이걸 전후해서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높이는 도발이 있으리라는 것이 군 당국의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그 백령도를 운운한 거는 이제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이 있은 직후에 이제 나온 발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해의 북방 한계선이라든가 또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 고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의 일종이고 또 벌써 NLL 중심으로 해서 연평도 건너편에 4.5km밖에 안 된 무인도 갈도에 이미 군사시설을 확충하고요. 네. 또 122mm 방사포를 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방미길에 오른 것도 북한을 어떻게 보면 자극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연결시키는 거는 일단은 여당 대표로서 갈 수 있는데 이제 어제 언급이 이제 북핵 언급을 했어요. 출발 네. 전에.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세계 평화를 한반도 안전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리라고 봅니다. 대신에 네.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방미 일정 중에 우드로 윌슨 센터나 이런 데서 특강 형식으로 연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내일이죠. 7월 27일이 이제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북한에서는 이날을 전승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종전협정 전일을 전승일로 한 건 아니고요. 96년부터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남쪽의 남침으로부터 승리한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96년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전승일,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정해서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2013년 3월 초가 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 이미 이 정전협정 효력이 백지화됐다. 그래서 이제 무력화를 이미 선언한 것이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전선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북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벌써 내일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요즘 참고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북중 관계가 사이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내일 아마 중국 외교부나 어떤 성명이 나올 텐데 이제 네. 정전협정 62주년 기념을 했는데 중국은 그동안 2년 전까지 해서는 이거를 항미 원조전, 우리가 미국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중국이 도와줬다. 그다음에 항미 보호가 위국 전쟁 이런 표현을 썼는데 2년 전부터는 단순하게 조선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가 일반 관계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동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연변 지역도 방문하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네. 내일 만약에 중국 외교부가 정전협정에 대해서 성명을 내면서 표현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북중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방중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와 관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일영도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도 안 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정상들이 오죠. 여러 정상들이 외교 무대에 있어서는 나이 순으로도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나이가 어리니까 저 끝에 가서 있겠죠. 그걸 인민들한테 다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베이징에서도 외교 의전 문제는 별반 러시아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내일 어떤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라는 거와 이 9월 3일 날 중국이 대대적으로 행사 준비를 하는 걸 참고하는 거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9월 3일 이렇게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 같은 경우는 다자 외교 무대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과 뭐 양자 회담이 보장되지 않는데 굳이 김정은이 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유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참석한다. 그렇다면은 중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5월 7일 이미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돌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참석하고 안 하고가 두 양국 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였나요? 북한에서 이 전국 노병대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이른바 노병들을 이용해서 충성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장마당 세대라고 해가지고 젊은들 층 중심으로 해서 사상이 좀 해이해졌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전국 노병대회를 벌써 내일까지 하면 3차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노병들을 좀 활용해서 선전을 좀 하고 사상을 다시 한번 무장하겠다라는 그런 게 좀 깔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참전 군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것처럼 지금 선전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제 주변에 이제 탈북해서 여기에 정착한 북측의 고향인 북한인 인사들을 만나보면 북한에 우리 국립묘지관에 혁명열상이 있거든요. 평양 대성산에 있고 양강도 해산시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두 곳이 혁명열산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 처우가 과거만큼 할아버지 때 김일성 때만큼 못하다라는 걸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입장에선 우리가 말 그대로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하면 혁명으로 해서 몸을 바치고 싸웠는데 우리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좀 많고 지금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젊은이들조차도 이런 돈에 대한 이제 위력을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장마당 세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른바 붉은 자본가들도 탄생하는 입장에 있어서 가치 충성보다는 돈에 대한 중요도를 더 많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으로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당국에서는 체제 결속 수단으로서 지금 이런 노병대, 그러니까 우리만 참전용사들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는 이런 좀 일종의 선전선동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부연하자면은 이렇게 또 전승절 기념행사에 노병들을 동원해서 애국심을 좀 이렇게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90년대 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병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에게 주던 어떤 배급이랄까요, 생활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많은 노병들이 또 자살을 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3년 전에 은하 3호를 발사한 곳인데 67m 규모로 대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일단은 은하 3호 말씀하셨는데 2012년 4월 12일 날 아침 10시쯤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 추진체를 은하 3호라고 앞에 이제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이제 광명성 3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지금 증축했다는 것은 우리 정보당국은 이미 다 했고 YTN도 그 전에 이미 보도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기는 이제 발사되고 저기와 똑같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었어요. 이것도 완성이 됐다라는 첩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9월 9일 북한의 정부 수립일 구구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즈음에 뭐 발사하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로켓 추진체 발사는 습도가 좀 적어야 돼. 우리가 가을에 선선한 날씨라고 표현할 때가 고체 연료가 연소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9월 말이나 10월절 꼭 10월 10일 날 발사라고 한다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게 그날 예를 들면 비가 온다라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즈음에 발사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발사대가 더 높기 때문에 네. 미국 서부 이 대기권으로 가서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네, 사거리가 뭐 13,000km까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동부 지역까지 얼마든지 그 타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또 제가 보는 다른 관점은 뭐냐면은 동창리 이쪽 발사장에 향후 그 미사일을 직접 그 제작하고 조립하는 시설에 들어선다면 이건 정말 기습적인 발사 또 도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는 그 동체가 평양에서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또 지금 이 동창리 그 발사대 그 동쪽 끝에 새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발사대와 연결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것도 지금 이제 간축이 되고 또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를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일 때 10월에 대축전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각계 지금 굉장히 연습을 평양에 이뤄내서 많이 하고 열병식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봐서 일단은 그 10월 10일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전략무기라든가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라든가 지금 어떤 발사체의 개량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과실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일단 로켓 실험을 하게 되면 핵 실험 단계도 접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네.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4번째가 됐는데 일단 단순히 핵 실험보다 이번에 그 한민구 전 지금 국방장관이 6월 말에 전략적 도발이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네. 이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전승절을 전후해서 이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4차 핵실험도 임박해 있다라고 우리가 또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이후에 반드시 2, 3개월 이후에는 그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3차 핵실험의 어떤 그런 행적을 본다면 그런 일관된 행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킹 문제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최근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대북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도 약간 발끈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어떤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주요 안보 위협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네. 어떤 형태로든 보이지 않는 눈과 귀를 동원해서 북한의 어떤 사전 탐지를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우리보다 월등하면서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주변국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네. 한 1,700명, 2,000명.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사이버를 동원한 무차별 무기는 이 만능의 보검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해커를 공식적으로 양성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체제 위협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대학에서 이 공식적으로 지금 그래픽 나옵니다만 미림정보대학이라든가 북한 내 이런 대학들에서 이 해커를 공식적으로 양성을 하죠. 그리고 군은 네. 기본적으로 장기간 복만하니까 북한 측 사이버 전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험을 많이 쌓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실질적으로 사이버 능력을 굉장히 배가시키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저비용으로 막대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이버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3대 능력을 보유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북한의 사이버 또 심리전 능력은 향상이 될 것입니다. 뭐 10대부터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2년에 이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전략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벌써 그 사이버 전략이 6,000명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이버 전력은 북한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직접 도발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전을 동원한 북한의 어떤 심리전은 계속해서 도발 위협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윤지원 교수, 김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